소니 넥스 미러리스 카메라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똑딱이처럼 작은데 렌즈가 교환이 되고 1400만화소의 APS-C 포맷 시무스 센서를 차용한 소니 알파 넥스 5가 바로 소니 최초의 미러리스 카메라였고 최초의 E-마운트 카메라였습니다. 그러니까 뷰파인더를 아예 떼버리고 후면의 대형 LCD 화면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정말 똑딱이 같은데 고해상도의 대형 이미지 센서를 가진, 그 전까지 미러리스 센서는 포서드였거든요. 그 전까지 소니는 미놀타의 알파 마운트였었는데 이 넥스5 때부터 소니 자체 개발한 마운트를 사용한 겁니다. 이 자체 개발한 E 마운트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니콘이나 캐논의 전자초점 마운트에서 기술적인 단점, 그러니까 다른 브랜드들이 마운트에서 가장 많은 리소스를 활용하고 있던 AF 정확도와 AF 모터에 할당되어 있는 부분들을 처음부터 제거하면서 기계적인 복잡성을 줄였고요. 기존에 미러가 있던 DSLR들의 플래시백이 4cm가 넘었거든요. 그런데 미러리스는 미러랑 펜트 프리즘이 없으니까 이 공간을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마운트가 플래시백을 18mm로 줄일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2cm가 안 되는 거죠. 새롭게 시작될 경박 단소한 미러리스 카메라 바디를 겨냥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렌즈 마운트가 바로 E 마운트였던 거죠. 이런 신규격의 E 마운트가 나오면서 AF 속도도 빨라져서 넥스는 사진도 초당 7연사가 가능했었는데 영상도 지금은 뭐 이제 잊혀진 AVC HD 코덱으로 1080i 60프레임을 촬영할 수 있었던 카메라였습니다. MP4 파일도 30프레임 촬영을 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제 기억엔 이때부터 소니가 카메라 박스에 엑스모라는 센서 브랜드 네임을 딱 박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엑스모 센서가 들어간 소니 미러리스 카메라인 거죠. 이때 소니가 영상용 카메라로는 핸디캠이라는 브랜드로 일반 소비자 시장의 영상 쪽을 밀고 있었어요. 뭐 거창하게 프로덕션이 아니어도 이 핸디캠은 가정용 8mm 캠코더로 잘 사는 집에는 한 대씩 있었거든요. 뭐 일본 출장 가서 사오는 선물 중에 최고급 전자기기 선물이기도 했고요. 이 핸디캠 브랜드로 넥스5랑 같이 발매됐던 카메라가 넥스 VG10 이라는 영상 전용 미러리스 캠코더도 있었습니다. 센서는 같았어요. 근데 영상 카메라니까 눈을 대고 찍을 수 있는 뷰파인더는 따로 있었죠. 영상 카메라인데 막 1400만 화소, 그러니까 사진도 촬영할 수 있는 그런 캠코더였고 FHD 영상을 APS-C 대형 센서로 촬영할 수 있었던 거죠. 영상도 영화처럼 아웃포커싱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18200 번들킷 구성에 베가스 편집 프로그램을 공짜로 줬었어요. 캠코더니까 미러리스랑 차별점도 있어야겠죠. 연속 촬영 시간도 길었고 오디오도 4채널 레코딩이 됐었어요. 거기에 소니가 당시에는 칼자이즈 렌즈를 정말 열심히 밀어붙였거든요. 칼자이즈 렌즈를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카메라, 디지털 캠코더 이렇게 마케팅을 했었죠. 그리고 소니 넥스의 신형 E-마운트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소니가 새로운 E-마운트를 발표하면서 마운트 프로토콜 정보를 공개를 해버렸어요. 마운트 프로토콜을 풀어버리니까 기존에 니콘이나 캐논에서 호환되던 렌즈를 리버스 엔지니어링해서 제조하던 서드파티 렌즈 제조사들도 소니의 부족한 렌즈 라인업을 먼저 보완을 해줬어요. 그리고 마운트 프로토콜을 공개하면 타사의 렌즈들도 어댑터를 통하면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소니 카메라로 바꾼다고 생각했을 때 가장 큰 허들이 뭐겠어요?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던 다른 카메라의 렌즈군들이거든요. 근데 그 렌즈들을 소니로 넘어간다 해도 바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소니 미러리스에 호환되는 어댑터만 있으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캐논 EF 렌즈나 니콘 F 마운트 렌즈들도 사용할 수 있었으니까 이건 정말 혁신이었던 거죠. 이 넥스 시리즈와 신형 E 마운트는 다른 카메라 브랜드들이 뭐 당시 캐논에는 30년 그리고 니콘은 80년 이상 유지를 해오던 기존 마운트에서 버리지 못하고 개선할 수 없었던 부분들을 처음부터 버리고 나온 거였어요. 그래서 AF 정확도나 연사에서도 이득을 볼 수가 있었고요. 새로운 마운트를 가진 카메라 발표에 바디와 마운트에만 집중을 한 거죠. 서드파티 렌즈들은 때로는 저렴하고 때로는 기존 틀에 얽매이지 않은 특이한 화각대, 뭐 35, 150 같은 렌즈들을 서드파티 제조사에서 만들 수 있게 되는 기초가 되었어요. 2011년엔 한국에선 소니코리아가 넥스 C3 구매자 전원에게 방수 워크맨을 상품으로 준다고 광고하고 그랬었거든요. 이후에 소니가 렌즈보다 바디를 더 빨리 업데이트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넥스는 3와 5, 2트랙으로 발매가 돼요.
그러니까 상위 입문자용 넥스5, 입문자용 넥스3가 번갈아 가면서 신형 바디를 매년 내놨었어요. 센서 화소를 올리고 AF 속도를 올리고 연사를 올리고 AF 측거점 올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신제품을 냈습니다. E마운트 넥스 캠코더도 최초의 VG10, 뭐 VG20, VG30 이런 식으로 매년 APS-C 센서 캠코더가 나옵니다. 그리고 대형 센서 캠코더인데 전동식 파워줌 렌즈에 센서 손떨방이 들어가고 찍어도 흔들림도 적고, 그리고 소니 APS-C 센서에 파생된 바디들이 좀 있습니다. 소니가 새롭게 만들어서 밀어붙이는 E마운트가 미러리스 카메라나 핸디캠 말고도 전문가용 S35 카메라에도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소니 프로 라인업인 NX캠 라인업의 캠코더인 FS700 같은 경우에는 2012년에 이미 FHD에서 초당 240프레임 정도의 버스 촬영이 가능했었고 얼굴 조작 AF도 지원했었어요. 이 카메라로 FHD 240프레임 찍으면 홍보 영상 촬영할 때 PD님들이 막 비명 지르고 그랬었거든요. 야, 씨발 어떻게 초스피드 카메라가 아닌데 240프레임 영상을 찍냐. 사람이 점프하면 공중에 떠 있고 물방울 튀면 막 허공에 정지돼 있고, 물론 뭐 그 영상을 찍는 만큼 영상 조명을 강하게 때려야 했어서 조명 감독님들 모시고 촬영하면 좀 힘들어 하시고 그랬었는데, 뭐 지금 미러리스들처럼 감도나 뭐 게인, 뭐 베이스 ISO로 올리면 그때부터 노이즈가 심해져 가지고 쉽게 감도를 올리지는 못했었거든요. 근데 VG900이라는 소니 넥스 핸디캠이 E마운트 최초로 2400만 화소 풀프레임 센서를 차용합니다. 소니 E마운트의 풀프레임은 미러리스나 뭐 시네마 라인급 고급기에서 처음 도입된 게 아니고 보급형 넥스 브랜드의 캠코더에서 처음 테스트가 되었던 거예요. 이때부터 소니가 미러리스든 뭐 ES 카메라든 아니면 시네마 캠코더든 신형 기술이나 폼팩터를 막 서로 크로스오버하면서 신제품에 테스트하거든요. 그리고 이때부터 소니 카메라에 와이파이 기능이 추가되어서 유료로 앱을 구매하면 카메라의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기능을 추가하는 방식도 도입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과 12년도에 소니가 APS-C 카메라의 라인업을 더 세분화해서 넥스7과 넥스6까지 발매가 됐었습니다. 고급기였던 넥스7에서는 APS-C 센서 2400만 화소를 때려 넣으면서 전자식 뷰파인더를 이때 처음으로 달았었죠. 이 넥스7은 하셀블라드하고 협업을 해서 루나라는 하셀의 미러리스 카메라로 발매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카메라의 바디의 완성도는 좋았어요. 베컴이 아들 축구하는데 찍어주는 카메라라고 막 그랬었거든요. 다큐멘터리 현장에서 버틸 수 있는 바디의 내구성이라든지 뭐 4K 라우 영상 레코딩 옵션에 초당 180프레임씩 촬영을 하는 S35 영상 카메라인 FS7 같은 카메라도 넥스6 다음에 바로 발매된 E마운트 프로 캠코더였어요. 이렇게 10여 개의 크롭 센서 APS-C 포맷의 미러리스 카메라를 성공적으로 발매해온 소니가 드디어 2013년 10월에 APS-C보다 더 큰 풀프레임 센서를 단 미러리스 카메라인 알파7을 발매하게 됩니다. 뭐 문제가 되었던 커스텀 버튼 배칭이나 뭐 마운트 유격이나 할레이션 등은 그 이후에 논란이 되긴 했지만 어쨌든 소니가 풀프레임 미러리스를 알파라는 브랜드로 다시 내놓게 된 거죠. 그리고 넥스5의 라인업에 새로운 알파 브랜드인 알파 5100 그리고 넥스3의 라인업에 알파 5000이라는 제품을 새롭게 포지셔닝 시키면서 엔트리 레벨과 입문기 레벨이 업데이트 되었어요. 사실 이 카메라들은 가격을 너무 낮게 책정하고 빠진 기능들이 많아서 문제가 많았거든요. 알파 5100은 셔터음이 스피커로 나오는데 이걸 끌 수도 없었고, 알파 5000은 너무 얇고 작게 나온 바디여서 마운트가 훨씬 큰 기괴한 모양새가 됐었어요. 그리고 이때 소니가 좀 미쳤었는지 바디를 스마트폰으로 대체하는 바디디스 카메라인 QX1도 발매했죠. 화면도 없고 바디도 없이 렌즈 마운트만 딱 하나 있는, 그러니까 소니가 말하길 DSLR의 퀄리티의 렌즈 스타일 카메라인 APS-C 카메라가 채택돼서 나온 겁니다. 뭐 카메라의 모든 기능이나 접근은 스마트폰에서 구동되는 이미징 엣지라는 앱으로 가능했었고요. 그리고 2014년 2400만 화소의 APS-C 엑스모어 센서에 초당 11연사 그리고 빠르고 정확한 하이브리드 AP를 자랑하는 소니의 새로운 미러리스 라인업인 알파 6000이 중국기 포지션으로 발매되면서 넥스 시리즈들은 모두 사라지고 기존의 소니 카메라들의 장점과 라인업들이 모두 알파라는 이름으로 통합되게 됩니다. 이후에 발매되는 소니 APS-C 미러리스는 뭐 2016년에 중급기 알파 6300 그리고 고급기 알파 6500이 나오면서
크롭 바디 미러리스에서도 보급기, 중급기, 고급기 라인으로 세분화된 포지션. 드디어 소니 카메라에서 넥스라는 이름은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고 알파라는 이름이 모든 미러리스에 적용되게 되었죠. 소니는 다른 니콘이나 캐논 같은 필름 시절부터 카메라 렌즈를 만드는 다른 브랜드들과는 다르게 필름 시절이 없는 유일한 카메라 회사입니다. 그래서 매뉴얼 포커스 시절부터 렌즈 마운트를 고수해오던 니콘처럼 구형 렌즈들을 신형 바디에 호환시켜야 될 필요가 없었어요. 니콘보다는 빠르게 전자식 AF가 가능했던 EF 마운트를 채택한 캐논처럼 고급기종 렌즈 라인업의 레거시를 끌고 올 필요도 없었고요. 그러니까 과거가 없어서 미래를 새롭게 펼칠 수 있었던 겁니다. 소니 카메라는 그 시초가 미놀타의 알파 마운트였지만 이 마운트는 처음부터 디지털로 시작했고 필름 사진의 근본, 빛을 기록한다, 즉 촬영한다라는 본질적인 측면에만 집중했죠. 디지털 카메라는 그 형태와 마켓 자체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고 이제는 촬영이라는 근본 이외에도 다양한 기술들, 그러니까 AI AF 프로세싱이라든지 소프트 스킨이라든지 로그 레코딩, 라우 영상 내부 레코딩, 그리고 AI 기반 자동 프레이밍이나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번에 발표된 알파 9 마크 3에서 풀프레임 미러리스 최초로 선보이는 글로벌 셔터 센서 같은 신기술들이 끊임없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언젠가 지금의 디지털 카메라는 모두 구형이 되겠죠. 요즘 중고시장에는 빈티지 디카라는 카테고리가 있더라고요. 이제 필름 시절 카메라는 앤틱이고 20년 전 디카는 빈티지구나. 그 옛날 디카의 질감을 그리워하는 세대가 왔구나. 디지털 시대에서 세월의 흐름을 느낀다는 게 참 이질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개쩐다 싶은 신기술들도 언젠가는 오래된 기술이 되겠죠. 필름 시절에 캐논 EOS3에서 시선 추적 AF 된다는 그런 기능이 나왔을 때 세상에 카메라가 눈을 따라가기 시작했다 하면서 호들갑을 떨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 현행 소니 카메라들은 인공지능이 알아서 전신을 알아보고 AF를 맞춰준다고 하잖아요. 예전엔 사진을 찍는 사람의 능력이나 역할이 중요해서 연습을 해야 얻을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이제는 돈 주고 산다, 현질한다, 돈을 내고 카메라를 사서 난 셔터만 누르면 나머지는 카메라가 해준다, 그런 시절이 된 거죠. 그래도 이런 사진만의 사진적인 기술, 그리고 영상의 영상적인 기술은 스마트폰이 아무리 발달한다 해도 결국 사람들에게서 카메라를 뺏지는 못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디지털 카메라의 발전을 향유하고 더 좋은 혹은 더 편하게, 더 빠르게, 더 나은 사진과 영상을 찍을 수 있게 되겠죠. 여기까지 소니 미러리스의 탄생과 넥스 라인업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영상 시청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이야기가 즐거우셨다면 구독,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댓글로도 계속 이야기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나 실장 물러가겠습니다. 올라가십시오, 감독님들. 이런 기획 콘텐츠도 자료 준비하고 크로스 체크 하는데도 시간이 정말 많이 들고 에너지도 정말 많이 들어요. 저의 옛날 기억을 끄집어내는데도 뭔가 딱 트리거가 발동돼야 이야기가 술술 풀어지더라고요. 개원이에다 강의할 때도 이 정도는 아니... 상상도 하지 못하실 정도의 부담감을 가지면서 매일매일 숙제하듯이 자료 조사하고 촬영하고 편집하면서 만들고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더 잘해서 이왕이면 많은 분들을 구독자 감독님으로 모시고 다음 이야기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